두 번째 연사문의 제목은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그리고 점점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김홍기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강연 모실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지금 2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1시에 또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그 제목은 김준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그 배문정 교수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원래 이제 이 시간에 제가 키노트 하기로 안 돼 있었고요. 오후 시간에 사회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맡은 세션에 대한 좀 요약 질문거리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타임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키노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주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2주 동안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20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 역사를 훑어야 되는데 총알같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900년 이전 20세기 이전까지를 저는 이제 philosophical AI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왜 이 사람들이 AI 발전에 있어 중요한지를 설명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서서 발표하는 거 별로 같은 자리에서 발표는 싫어서 좀 돌아다니겠습니다. 먼저 이제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아시다시피 튜링 머신이 무엇인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인텔리전트한 행동, 인텔리전트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인간이 아닌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는 행동들 이것들을 모아서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는 것이 인간이든 아닌 것이든 간에 뭐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탄생을 하면서 그 20세기 오면서 이제 AI하고 사이버네틱스가 굉장히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위너는 좀 구분을 했죠. 사이버네틱스는 goal oriented에 있는 behavior고 그게 꼭 스마트하든 인텔리전트하든 그게 상관이 없이 실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게 아주 단순한 그 컴플렉시티가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상관없이 goal directed한 behavior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고 AI는 또 다른 가설에서도 출발하죠.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후 시간에 특히 배문영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셰논의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넘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문이 출발하게 됐는데요. 1956년도에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게 뭔가 하면은 56년도에 존 메카티가 그 첫 번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펀딩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낙서도 돼 있는 이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네 사람이 이제 세 사람 사인이 있네요. 존 메카티, 그 다음에 IBM에 있는 로체스터, 그리고 인포메이션 티어리로 유명한 셰논, 클라우드 셰논 세 사람이 이제 그 펀딩을 신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트마스 대학에서 1956년도에 첫 번째 그 락펠러 재단에서부터 한 7,500불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때 800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젊은 교수 혹은 펠로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각 대학의 MIT나 스탠포드나 이런 데 흩어져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프로포저를 보면은 크게 7가지 주제로 이 사람들이 펀딩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용어고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역사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후에도 얼만큼 발전을 했는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6년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면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맨스필드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69년도에 다파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미국 국방성이죠. 그 밀리터리를 위한 돈들이 베이직 리서치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왜 군사적인 목적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69년도부터 아마 펀딩이 조금 끊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윌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다파 프로젝트에서 그 펀딩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NSF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1973년도에 영국 사람인데 라이틸이라는 사람이 리포트를 하면서 그 AI 리서치 도메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때 오히려 AI에 대한 어떤 지금 73년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AI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AI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환상을 불러일으키다가 이때부터 조금 주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90년 정도 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신문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베이직 리서치에 그쳤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데 돈을 뿌리면 안 된다. 실제로 유용하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쓸모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연구의 분야가 조금 더 확장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좀 더 기초적인 로직 기반의 어떤 심볼릭 어프로치가 엑스퍼트 시스템 연구로 이제 좀 이동이 되게 됐고, 그리고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이동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베이직한 학문이 시장과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1990년대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됐죠. 이건 저희 좀 이따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저희 연구원 한 명이 자료를 한 수백 페이지 정도를 읽어가지고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펀딩이 일어났고 어떻게 논문들이 쓰게 되었고 주제들마다 좀 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NSF 펀드를 보면은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다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직 리서치로 다파가 돈을 많이 뿌렸다가 좀 주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3년도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리서치가 커그니티브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 얼라케이션 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펀딩이 들어오면서 아주 급하게 굉장히 돈의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파가 전부 인공지능을 이런 이름으로 이제 돈을 뿌리게 되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는 한 90년 이후에 AI라는 이름으로 페이턴트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게 됩니다. 90년 이전에는 거의 페이턴트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90년에 오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AI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 페이턴트가 많이 늘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000년대까지는 2000년 초반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모든 페이턴트의 한 반 정도 이상은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그 80년대, 70년 이후에 Artificial Intelligence 저널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저희가 키워드 검색을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PhD 디서테이션에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들이 어떻게 실렸고 그 편수들을 이제 좀 조사를 했고요. 근데 한 80년, 90년 오면서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논문의 편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어 제네틱 알고리즘, 뉴럴 네트워크, 뭐 SVM 이런 이름들로 논문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독립적인 학문 체계로서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컴퓨터 공학의 다른 분야로 이렇게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그 연구가 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12년까지 신문에서 기사들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뭐 각 신문별로 기사들의 어떤 숫자를 이렇게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92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신문 기사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첫 번째 게 1939년도고 오른쪽 게 1927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Thinking Machine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전까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은 56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했지만 27년도부터 뭐라고 됐어요? Robot solves engineers problems. 인공지능 기술이 뭐 brain work in hour 이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Thinking Machine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49년도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대대적으로 인공적인 기계가 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50년대에서부터 70년대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machines that learn from mistake 이제 뭐 뉴럴 네트워크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비판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Machine Intelligence Progress Slow. 이때부터 80년대 때 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80년대 때 오면서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타스크가 생겼습니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커먼 센스 나울리지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또 보시면 learning to learn. 컴퓨터는 learn 하는 걸 아까 김준모 교수님께서 뭐 아까 recurrent network, 뭐 convolution network을 연결시키고 어떻게 기계가 다른 거로 전이될 수 있는 inheritance 이경민 교수님이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80년대 때도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과. 그리고 또 이제 뭐 컴퓨터는 think, sleep, dream 생명체인가? 사람과 같이 잠도 자고 꿈도 꿀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뭐 마빈 민스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Limi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제 그때부터 비판적인 기사, 특히 이코노미스트가 좀 그런 비판적인 기사들을 좀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건데 전부 다 이제 미국에 뒤졌다. 에딘버러 대학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한테 쳐졌다라고 하는 반성적인 기사도 영국에서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80년대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80년 후반부터는 커머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또 오면서는 artificial life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진짜 인공지능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논의도 이제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오후에 뭐 배문재 선생님 발표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는데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이 영화에서 보면은 HAL, HAL, heuristically 뭐죠, programmed, algorithmic 뭐죠, 프로그래밍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서 주제는 뭔가면은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얘기 듣기로는 이 할이 어떻게 되죠? 생명 위협을 느껴서 원래 자기가 수행했던 룰을 깨고 자기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죽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레이도스 포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어떤 생명을 위해서 어떤 다른 일을 행하게 되고요. 마치 생명체 같이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하는 컴퓨터 그리고 이 2009년에 나온 그레티 문 이하고 이 세 가지의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을 스트롱 AI가 아니고 위크 AI, 사람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영화들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을 도와주는 위크 AI로서 아니면은 뭐 아주 지나치게 사람보다도 더 사람 같은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아주 짧게 아카데믹한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네요. 생각보다 제가 좀 앞에 거는 빨리 지나갔어야 되는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 심볼릭한 어프로치였습니다. 사람과 같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AI에서부터 이제 논리 실증주의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가면은 사람의 휴먼 띵킹에 대한 휴먼 토트에 대한 아이디얼 폼 가장 이상적인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로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부 다 로직 기반의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오면서
그 프랭크 로젠블러트가 처음에 이제 제시했던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인공 뉴럴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그 69년도에 나온 책인가요? 마비민스키가 뭐 비판을 했죠. 그 후에 2000년대 오면서 1990년대 오면서 다시 한번 커넥셔니즘이 그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연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츄에이티드 AI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멘틱 웹 온톨로지에 관련되는 연구들도 좀 시작이 되었고요. 좀 80년대 때 비단조 추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83년도에 스페셜 이슈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저널의 스페셜 이슈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은 완성되어 있는 지식이 아니라 incomplete한 knowledge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존 맥카티가 이제 쓴 논문에서 그 컴퓨터는 모노토닉한 시스템인데 사람은 다시 말해서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새로운 지식이 추가한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non-monotonic 시스템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원래 있는 지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도 사람과 같은 어떤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고요. 프레임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었다, 불을 껐다라고 하는 행동이 들어왔을 때 그 행동이 취해졌을 때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로봇은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세상이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80년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90년대 때는 마비민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퍼셉트론과 같은 연구들이 다시 떠오르게 됐고요. 그다음 90년대 때는 로봇 연구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단지 센트럴 시스템이 아니라 심볼을 다루는 센트럴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능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떠오르게 됐죠. 그 2000년대에는 뭐 퍼지셋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IBM 왓슨과 같은 그런 커머셜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AI가 지금 이제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지금 페이지는 한 3장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IBM 왓슨과 알파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AI 시스템이라고 하는 IBM 왓슨과 알파고에 있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Chinese Room Argument를 얘기할 때 좀 이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은 하이브리드한 그런 프로세스, 하이브리드한 여러 가지 모듈들이 연결되어서 뭐 프로세싱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IBM 왓슨에서는 심볼릭한 어프로치와 서브 심볼릭한 어프로치를 같이 아키텍처 상에서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뭐 아까 김준호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Chinese Room Argument를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주 심볼릭한 AI, conventional AI, 뭐 고파이라고 하죠, good old-fashioned AI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으로서 그 존 서리라는 사람이 strong AI와 weak AI를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flower 같다. 그 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 다를 경우에, 종이로 만들 경우에는 결코 real flower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포인트가 알파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 이건 저희 학생 하나가 어제 밤새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김민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피라이트까지 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세돌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파고 룸을 한번 상상을 해봐. 알파고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상상을 해봐라고 했는데, 결국 저는 바둑 교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다가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좀 집어넣으려고 했죠. 결국 알파고도 그렇고 이제
코리안 고룸 아규먼트 테스트도 그렇고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 테스트도 그렇고 사람들은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익스터널한 업저버로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알파고가 뭔가, 러닝이 무엇인가, 무엇을 러닝하는가, 사람이 러닝하는 것과 알파고가 러닝하는 것은 똑같은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뭐 김준 선생님이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뭔가를 학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과연 학습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 신의 한 수로 뒀다. 그게 뭔데? 사람이 눈에 보이기는 신의 한 수였지만 실제로 그게 신의 한 수였는가? 사람들이 바둑 교본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를 들어 룰이 두 가지 종류, 게임 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집을 많이 축구를 골대에다 넣으면은 뭐 차면은 골이냐, 페널티킥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게임 자체의 룰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기지? 그런 스트래티직 룰입니다. 바둑을 둘 때 어떻게 하면은 집을 많이 따, 어떻게 하면은 이겨, 이렇게 이제 바둑 교본을 보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알파고는 바둑 교본이 필요가 없죠. 뭐 아까 교수님께서는 뭐 그런 인헤리턴스 문제를 가지고 한쪽에서 바둑을 잘 두는 그 컨볼루션 뭐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레이닝을 똑같은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약간 다른 장면에서 똑같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닝 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실제로 바둑 교본과 같은 스트래티직 룰이 이머징 되는 것인가? 서브 심볼릭한 프로세스가 심볼들로 이머징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프로퍼게이션 될 때 우리가 메타포릭한 러닝을 하죠.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실제로 장기도 잘 둘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리미티드한 커그니티브 커패시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오티스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자폐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메타커그니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예를 들어서 베토벤 음악을 듣고 자폐아가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뮤지컬러지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처리가 사람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건가? 제가 생각에는 총합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 하나하나 영역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세그멘테이션 돼 있고 여러 가지 디마케이트 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영역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커그니티브 커패시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인드 리딩은 우리는 엠퍼티라고 하는데 메타커그니션과 엠퍼티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I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이기에 아까 저희 학생이 마치 이 바둑 교본을 들고 알파고가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프로세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제가 저기다가 recursive 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한번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가요. 맘마 죽게 하면은 꼬리를 흔들고 탁탁탁 해요. 강아지는 representation을 가지고 있을까? intentionality가 있을까?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아지는 밥이라고 하는 심볼과 실제 밥과 두 개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강화가 되면은 머릿속에 밥이라고 하는 컨셉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근데 침팬지는 어느 정도의 심볼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티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지 러닝 할 뿐만 아니라 티칭을 해주는데 그걸 저는 리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뭔가 하면은 그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를 recursively representation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책에 써져 있는 문장에 대해서 대상 언어로서 한국말을 영어로 메타적인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다르게 하면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한국말로 이건 부사야 조사야 라고 문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사란 무엇인데? 라고 좀 더 앱스트랙션한 수준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cursively 사람은 앱스트랙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recursively 더 많은 것을 representation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에서도 미닝 그라운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듀얼리즘. 이 알파고에 아니면 컴퓨터 AI에 있어서 과연 슈퍼비니언스, 이머전스, 예를 들어 장발성이 있는가? 저는 위라고 저는 몸을 볼 때 저희 몸이 있고요. 저 속에 오간이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셀들이 있고 그 밑에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 위가 있느냐, 제 스토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셀들로 모여져 있는 집합들이죠. 위라고 하는 것은 이머징 돼 있고 슈퍼비인 온 그 셀이죠. 그 다음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비인 온 여러 가지 그 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김정은 교수가 얘기하는 슈퍼비니언스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과연 인공지능의 인텔리전스가 슈퍼비인 온 바디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심볼이 서브 심볼에 슈퍼비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끝내려고요. 너무너무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 안에는 끝냈습니다. 이 얘기를 그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명 저희 연구실에 그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너무 많이 한 수백 장의 자료들 펀딩이라든지 페이턴트라든지 이런 자료들 다 수집해 가지고 종합해서 만든 그래프거든요. 혹시 이용주 학생 있나요? 거기? 없습니까? 예, 좀 레코나이즈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너무 수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후딱 지나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질문 그래도 하나만 받으면 어떨까요? 예, 김홍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워낙 또 오후에 1시부터 요방에서 포스트 AI를 묻다, 포스트 휴먼을 믿다라는 세션이 있는데요. 그때 깊이 논의하시고요.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장명탁 교수님. 큰 거 한 가지가 약간 미싱인 것 같아가지고 바디가 없는 것 같아요. 바디가? 예를 들면 로봇을 생각해보면 네네네. 나머지는 네. 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왓슨도 그렇고 알파고도 그렇고 사실은 바디가 없는 거고 네. 저희가 사실은 다음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네네. 정말로 로봇이나 바디를 그쵸,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네네. 그 전까지는 이미 다 상당히 해결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흥미있는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도달했기 때문에 다음에 도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할 때 네네. 이거를 기반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철학적인 입장을 네네. 한번 오후에 네.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바디에 대한 논의는 사실 오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좀 중간에 제가 그냥 스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 교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진짜 도달을 했는지 저도 뭐 AI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논의는 사실 그 인지과학에서는 중요하게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줘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도 머신러닝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할 때 너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좋다는 것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인지과학회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장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베이트 네. 해야 됩니다. 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김홍기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